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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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의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은 일찍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방송 역사상 네. 최진봉 교수보다 더 늦은 사람은 없었다는. 제가 오늘 더 빨리 왔다니까요. 알겠어요. 네. 그런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와서 호떡 이 붕어빵까지 먹었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5.18이에요. 5.18. 네. 5.18의 역대 정부와는, 역대 보수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가고 장관들도 오고 다 네. 와서 또 인물리학 행진곡도 같이 제창을 하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시도를 한 것 자체 전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네. 한 번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잘 안 된다고 보고. 구호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우려가 됐던 건 뭐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무릎 꿇고 사과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그 일부 인사들이 또 이상한 소리하고 왜곡하고 폄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네.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지속돼서 국민들 또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한 건 또 잘했다고 평가를 해줘야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특히 이제 오늘 민주의 문을 지나가면서 우리 5월 막내라고 그러죠. 고 전재수 군 형인 또 전재룡 씨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재룡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좀 5년 내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네. 이게 또 봉환소를 지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네. 뭔가 진정성이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 전에 네. 더 잘해라.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좀 잘한 건 그런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걸음을 내디뎠고요. 네. 어떻게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지 보자고요. 네. 보시자고요. 그런데 5.18 기념사가 유출됐어요. 그리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진도 유출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계속 공유가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장 가까이 대통령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찍을 수 없다는 거죠. 일반인이 찍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니 경호원들이 많은데요. 네, 다 있는데 어떻게 일반인이 이렇게 근접해서 찍을 수 있어요. 걔 산책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려견.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들이 찍혀서 공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 네. 사실 친서민 네. 행보 네. 그리고 조금 친밀감을 높이기 소탈. 위해서 조금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 예를 들면 신세계 백화점 가서 뭐 사시고 예를 들어서 또는 광장시장도 가시고 네. 좋은데 그런 또 오늘 이 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문제는 뭐냐면 공식적 라인이 아니라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사진들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수반이잖아요. 국가 수반이고 그러면 VIP에 대한 경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누가 과연 이걸 찍었는지.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자기들이 찍었다고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는 본인들이 찍었다고 공개하지 않았어요. 밝히지도 않았고요. 그럼 대체 누가 찍은 겁니까 이 사진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측근 중에 또는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너무 또 우리가 이 사사건건 또 신경이 좀 곤두서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해킹이나 보안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친서민이든 소탈이든 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만 건건마다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그래도 좀 더 대통령으로 어쨌거나 5년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좀 칭찬도 해주고 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면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못한 거는 좀 추상같이 인사 논란 이런 부분은 아니 윤재선 비서관 같은 부분은 경질 안 해요.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그때는 목소리를 까시고 잘한 거는 좀 잘했다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좀 어디에서 서투른 걸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했으니 잘 지켜보자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내일 모레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한동훈 임명 그리고 지금 인사가 있었는데 거의 한동훈 친윤 그 검사들이 그냥 뭐라 요직을 다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임명 그리고 한덕수 표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일단 한동훈 임명은 이제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 채택 안 된 사람 30명 임명했다고 입만 열면 그거 가지고 비판을 했었어요. 계속.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 채택 안 된 사람들 다 그냥 하시잖아요. 임명. 그리고 과연 국민들이 그분의 박보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친일 논란도 있고 또 그에 대해 상당히 논란도 많았었고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마카세인가요 뭔가요? 뭐 저는 먹어보지도 못한 건데 법카스 문제 때문에 논란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오동도인가요? 뭐 이름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지역 개발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장관들을 그냥 다 임명을 했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까지 이제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해서 이제 어제 취임식을 했는데 이런 형태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고심이 깊을 텐데 정호영 후보자만 지금 남겨놓고 다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서관들이 있어요. 한 2명 정도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가늠자가 될 거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이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 오봉동 사업이었습니다. 오봉동. 네. 저는 좋은 점수 주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인사는. 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임명하고 났더니 지금 검찰 주요 인사들 임명 쪽으로 또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발표대로라면 자칫 또 문재인 정부 거꾸로 가기. 그러니까요. 이게 협치하고는 좀 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검찰공화국 이렇게 인식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은 이시원 비서관이든 윤재선 비서관이든 정호영 장관 후보자든 문제되면 그냥 결단을 내리면 되잖아요. 뭐가 아쉽죠?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은 전문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건 도덕성이고요. 도덕성보다 더 중요한 것도 리더십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도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국민 공감대죠. 국민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가 대통령으로서는 최적의 인사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그러면 그건 조치해버리면 되잖아요. 결정해버리면 되잖아요. 또 보완하면 되잖아요. 보완하지 않고 있어서요. 네. 그런데 인사는 그렇게 갔는데 야당하고 정치란 이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끝없이 협의하고 이렇게 또 토의하고 싸워서 조금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전문성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습니까? 별 차이 없어요. 네. 그리고 도덕성은 정말 또 찾아보면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요. 또 리더십도 필요하고 정말 파격을 갖추었을 때 국민들은 거기서 감동하는. 아니 국무총리가 한덕수 후보자 말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을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분을 파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사지만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다. 국민들 감동할 겁니다. 감동할 거예요. 눈물을 흘릴 겁니다. 네, 파격적으로 안 할 거예요. 픽업하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협치고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검찰에서만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정치에 들어올 정치인이 되신 거잖아요. 대통령이면. 네. 그러면 그 정치의 문법들을 좀 수용하고 배워가시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원래 하는 방식, 그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겠다. 뭐 제가 아까 국정 파트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당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한 분이에요. 특히 야당이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야당과 각을 세우면서 가는 것이 국정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내일쯤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모레
한덕수 총리 후보자 표결에 나선다. 이게 국민의힘 측 이렇게 평론가들이 예상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게 지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한덕수 장관 총리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일 날 인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윤석열이 놓은 내각의 수 그리고 이 포석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크게 점수를 잃지 않고 내각을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이제 제대로 막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 줘버리면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 한 명만 낙마하고 김인철 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한 거니까요. 예.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 청보고서 6명인가가 채택이 안 되는데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리고 비서관 2명도 만약에 그렇게 논란이 되는, 지금 논란이 되는 비서관 2명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계속 끌고 가면서 정호영 후보자 한 명으로 모든 걸 끝내겠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그냥 수용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이 빨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했어야 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청문회를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빨리 청문회를 하고 그냥 인준 표결에 바로 들어갔었어야죠. 그런 취임식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지금 5.18에 대해서 어떤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할 수,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5.18에 왜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갔을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 대거 참여했죠. 세 가지입니다. 호남 공들이기, 두 번째는 인사. 이렇게 이제 5.18 다녀오고 나니까 20일 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예. 그다음에 경인입니다. 경기도와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에 수많은 호남 출향 유권자들이 있거든요. 그래? 5.18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헌법 전문에 넣어? 그러면 경기도 인천 유권자 판세에 영향을 준다.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미뤘고요. 표결도 미뤘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루에 6명씩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누가 어떤 후보자가 나와서 어떤 비전을 정책을 말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인사청문회도 잘 치르지는 못했어요. 거기에 또 좀 악재가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악의 고리 끊어내야 된다 하면서 최강욱 책임져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위원장에게 제가 그냥 충고를 하나 하자면,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뭐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예컨대 성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문제를 정사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끊어내는 거, 그건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거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모든 당에서 집중적으로 지방선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일으키는 쪽으로 이슈화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타당한 거냐. 예를 들면 성부위 문제는 명확하게 그 비위 문제를 완전히 다 정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비대위원장이 이슈화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과연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교수님, 근데 문제는 짚고 가자고 하잖아요. 당연히 문제를 짚고 가야죠. 근데 이건 중요한데 저는 사람을 이야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을 개혁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당은 첫 번째 이념, 두 번째로는 정책,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이거든요. 뭐냐면 이념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 그걸 틀을 세우고서 어떻게 쇄신과 혁신을 할 것이고 개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책을 추구해 나갈 거냐. 그러니까 검찰 하나에 또는 뭐 추경 하나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정당이다, 어떤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판별을 해버리면 돼요.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 한 사람 잡고서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지방선거 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뭐 취임을 했고요. 헌임은 기간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상승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등판함으로써 지방선거 전체 좀 판도가 바뀔까요?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경기도가 중요한데 경기도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전체 판세에 뭔가 대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도 윤석열 10, 이재명 7이었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국정 안정론에 무기가 실른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11이나 12가 될 가능성이 민주당이 7이나 8이 될 가능성, 8이나 9나 될 가능성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경기도를 잡아야 된다. 네.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이 경기도를 살려놓는 것. 저는 이게 이번 선거의 전부라고 봐야 될 거예요. 경기도요. 네. 물론 이제 경기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상임 고문이 등판을 함으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판을 자체를 흔들어 놓은 거는. 그러니까 물론 큰 줄기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컨벤션 효과도 있고 이제 어쨌든 정부가 처음 출범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정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고문이 등판하기 전과 후는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다. 왜냐하면 등판하기 전만 해도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판세가. 그런데 어쨌든 등판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 절반 정도만 해도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선방을 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부분 큰 물줄기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판 자체가 흔들어져서 네. 가능성이 좀 넓혀졌다는 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만 좀 짚어봅시다. 그렇죠. 네. 지금 왜냐하면 서울도 오세훈 후보가 강세고 네. 지금 인천의 경우에도 유정복 후보가 오히려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도만 팽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빨리 이 현실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지금 이번 주가 슈퍼위크인데 20일 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있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나 주목도가 높습니까? 그렇죠. 21일 날. 그러니까 네. 선거 앞두고 이런 건 여당 쪽에는 호재가 많은데 야당 쪽에는 별다른 호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후보 혼자서 한다. 우리가 왜 혼자서 가면 빨리 갈지 몰라도 같이 가야 멀리 갑니다. 당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다음 총선 때 우리 완전 물갈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완전 당은 쇄신할 것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심을 잡아야 돼요. 지금 유권자 특성을 누구 뭐 자영업 잡겠다, 뭐 잡겠다, 남자 잡겠다, MZ세대 잡겠다, 이대남 잡겠다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든 여성을 무조건 잡고 50대를 잡아야 돼요. 오여. 50대 여성, 오여. 예. 저는 이걸 잡느냐 안 잡느냐가. 항상 오여 얘기만 하세요. 가장 중요하고. 집에 계신 분 지금 고려하시고 O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판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리한 건 분명해요. 민주당이.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가 와서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 경기도를 이겨야 되고요. 당연히 인천도 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몇몇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한 지대 빼고 충청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가야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진봉, 배종찬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나요? 네, 끝났어요. 금방 가죠, 시간이. 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의 정답은 재창이었습니다. 재창했죠, 오늘. 자,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2022년 한국전력은 한 걸음 천천히 가겠습니다.